당신은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큰 문제 없이 잘 살아왔다고, 싸움도 줄었고 각자 할 일하며 조용히 지내는 게 성숙한 부부의 모습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말수가 줄어든 것이 평온이었을까요? 아니면 포기였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배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된 마음의 피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년이 되면 사랑은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사랑을 느낄 여력이 사라지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불륜을 욕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년 이후에 벌어지는 관계의 균열은 욕망보다 훨씬 조용하고 훨씬 지칩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그냥 너무 피곤했어요 라는 말입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하루에 나누는 말은 몇 마디 되지 않습니다. 밥은 먹었는지, 아이는 잘 들어왔는지, 내일 일정은 무엇인지, 서로의 하루에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예의가 되었고 건드리지 않는 것이 배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함께 있지만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명 속의 고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어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서서히 괴로움이 쌓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서운함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실망이었고, 그 다음은 기대하지 않음이 되었으며, 마침내 아무 느낌도 들지 않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사람은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 감정을 접어버립니다. 중년의 많은 부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뭘 기대하겠어요? 다 그렇게 사는 거죠. 이 말 속에는 체념이 담겨 있고 체념 속에는 깊은 피로가 숨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꼭 욕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 이 나이엔 이 정도면 된다는 생각 역시 집착입니다. 마음이 지치면 사람은 무언가로 숨을 쉬고 싶어집니다. 그 숨구멍이 술이 되기도 하고 일에 대한 집착이 되기도 하며 때로는 전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 관계가 시작될 때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아니었어요. 그냥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무너뜨렸어요. 이때 중요한 사실 하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설렘을 원합니다. 설렘이란 꼭 연애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감각, 그 감각이 사라질 때 마음은 깊은 공허에 빠집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변한다고 말합니다. 사랑도 관계도 감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문제는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계를 실패로 규정할 때 우리는 더 큰 고통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사라진 것은 사랑이 아니라 감정을 돌보는 태도였을지도 모릅니다. 중년의 불륜은 갑작스럽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은 메말라 있었고 단지 누군가가 그 마른 땅에 물을 한 컵 부었을 뿐입니다. 그 물이 잠시 생명을 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은 그 뿌리는 다시 말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갈증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멈춰서서 봐야 할 것은 도덕적 판단 이전의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고를 안고 있는가? 나는 언제부터 나 자신과 배우자의 마음을 살피지 않았는가?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비난이 아니라 알아차림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숨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들이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 사이에 있는 짧은 정지의 순간을 느껴보세요. 그 순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나는 지금
괜찮은가? 아니면 그냥 버티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해지는 것이 이 이야기의 첫걸음입니다. 불륜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을 소모시키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멀어졌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대부분은 큰 사건이 있었을 때가 아닙니다. 배신이나 폭언, 결정적인 싸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감정들이 제때 다뤄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말하지 못한 서운함, 웃어넘긴 불편함, 참아버린 분노가 시간 속에서 천천히 마음의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말 안 해도 되지. 괜히 꺼냈다가 분위기만 더 나빠질 거야. 상대도 피곤할 텐데 내가 참는 게 낫지. 이 선택이 반복될수록 관계는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진다는 것은 평화로워진다는 뜻이 아니라 감정의 흐름이 막혔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중년의 부부를 떠올려 보십시오. 같은 집에 살지만 하루의 끝에 나누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한 사람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다른 한 사람은 부엌을 정리하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서로가 무엇을 느끼며 하루를 보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번 기대했다가 실망한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꼭 극적인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쌓이는 답답함, 마음을 나눌 곳이 없다는 느낌 역시 분명한 고입니다. 문제는 이 고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고통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시간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은 감정은 굳어집니다. 처음에는 오늘 좀 서운했어 라고 말하면 될 일이 나중에는 이 사람은 원래 저래라는 판단으로 바뀝니다. 판단이 시작되는 순간 대화는 끝나기 시작합니다. 상대는 더 이상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피해야 할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중년이 되면 싸울 힘도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감정이 올라오면 부딪히고 풀고를 반복했지만 이제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는 관계가 성숙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싸우지 않는 이유가 이해가 아니라 회피라면 그 관계는 이미 안쪽에서 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감정에도 적용됩니다. 서운함에 집착하면 마음이 괴로워지고 그 괴로움을 피하려는 집착은 침묵을 낳습니다. 이 침묵이 오래 지속되면은 우리는 서로를 향한 기대 자체를 내려놓게 됩니다. 기대가 사라지면 실망도 줄어들지만 그 자리에 따뜻함도 함께 사라집니다. 많은 중년의 부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제 그냥 가족이에요. 이 말은 안정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연인으로서의 연결이 끊어졌다는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정의 교류가 멈출 때 마음은 점점 외로워집니다. 이 외로움은 반드시 큰 소리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합니다. 누군가에게 하소연하지도 않고 스스로도 정확히 무엇이 힘든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가끔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내 이야기를 정말 들어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이 지점이 위험합니다. 감정의 거리가 충분히 벌어졌을 때 아주 작은 친절 하나가 마음을 크게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눈을 맞추며 들어주는 태도, 그것만으로도 오래 눌려있던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은 착각합니다. 이게 사랑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실제로 움직인 것은 사랑이 아니라 오랫동안 방치된 감정의 갈증입니다. 갈증은 물을 만나면 잠시 해소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돌보지 않으면 다시 찾아옵니다. 부부 사이의 감정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마지막으로 언제 배우자에게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했는가? 그리고 그 말을 삼킨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이 질문을 피하지 않는 것이 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두 번째 걸음입니다. 중년이 되면은 마음이 바빠집니다.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여도 안에서는 끊임없이 생각이 돌아갑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지, 지금 모아둔 돈으로 노후가 가능할지,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병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들, 이 생각들은 밤이 되면 더 또렷해집니다. 많은 중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종일 머리가 쉬질 않아요. 잠자리에 누워도 생각이 멈추질 않아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망상이라고 부릅니다. 생각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생각이 반복되며 마음을 점점 지치게 만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반복되는 생각 속에서 사람은 점점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중년의 분류는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로워서라기보다는 이 끝없는 생각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순간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걱정이 잠시 멈춥니다. 그 잠깐의 고요가 사람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과 있으면 편해진다고. 실제로 그 사람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내 안에 생각이 잠시 쉬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 지쳐 있으면 우리는 그 고요의 원인을 상대에게서 찾습니다. 이때 감정은 빠르게 의미를 덧붙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나로 있을 수 있어. 중년의 부부 관계를 떠올려 보십시오. 함께 있어도 각자의 생각 속에 갇혀 있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느끼는지 보다 오늘 처리하지 못한 일,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상대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화가 줄어드는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쉬지 못하는 상태를 큰 거로 봅니다.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깊다고 말합니다.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질수록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물지 못합니다. 현재에 머물지 못하면 곁에 있는 사람과도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심리는 통제 욕구입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불안할수록 사람은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집니다. 배우자를 통제하거나 관계를 일정한 틀 안에 가두려 합니다. 하지만 통제는 안정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숨막힘을 키웁니다. 한편 바깥의 관계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 관계는 책임이 없습니다. 생활의 무게도 미래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의 대화만 존재합니다. 이 단순함이 지친 마음에는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관계를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의존입니다. 내 마음을 쉬게 해주는 것을 내 안이 아니라 바깥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존은 결국 또 다른 집착을 낳고 집착은 다시 고를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한가? 아니면 잠시 생각을 멈출 공간이 필요한가? 이 질문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정의 방향을 쉽게 오해합니다. 오해 위에 쌓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금 잠시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내쉽니다. 들이마실 때는 숨이 들어오는 감각에만 집중하고 내쉴 때는 몸이 조금 내려앉는 느낌을 느껴봅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밀어내지 말고 생각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합니다. 이 짧은 순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찾고 있던 고요가 사실은 이미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불안과 반복되는 생각을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바깥에서 쉼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그 쉼이 관계의 균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먼저 마음이 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년이 되면 더 간절해집니다. 젊을 때는 성과와 역할로 인정받았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뒤에도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이 욕구는 가장 쉽게 무시됩니다.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묻지 않습니다. 요즘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이 가장 힘든지, 무엇이 가장 외로운지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 중년의 많은 부부가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집안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왔고, 다른 한 사람은 책임을 짊어지고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서로가 고생한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 고생이 지금 어떤 감정으로 남아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고마움은 마음속에만 있고 표현은 점점 사라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도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는 이 자비가 가장 늦게 작동합니다. 너무 익숙해서, 너무 가까워서 상대의 고통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때 외부에서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그 사람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그 말 한마디가 마음 깊숙이 파고듭니다. 왜냐하면요, 오랫동안 아무도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순간 착각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한다고, 이 사람이 나를 알아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해받고 싶었던 마음이 비로소 반응한 것 뿐입니다. 그 반응은 사랑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욕구의 회복입니다. 중년 이후에 불륜이 젊은 시절의 충동과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육체적 욕망보다 먼저 작동하는 것은 존재 가치에 대한 확인입니다. 나는 아직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해주는 사람이 나타날 때에 마음은 크게 흔들립니다. 문제는 이 욕구가 잘못되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욕구를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다루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서로를 당연한 존재로 취급하는 순간 관계는 기능만 남고 감정은 빠져나갑니다. 기능만 남은 관계는 오래 버틸 수는 있어도 마음을 살려주지는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자연스러운 집착으로 봅니다. 이 집착이 문제되는 것은 그 집착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부의 관계에 두면 더 큰 고로 이어지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데 쓰면 깊은 통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 감정을 밀어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인정받고 싶구나. 나는 외롭구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조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배우자를 얼마나 보고 있는가? 그 사람의 역할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있는가?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오늘 당신 마음은 어땠어? 라고 묻고 있는가? 이 질문은 상대를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되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입니다. 사람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보여지고 들려질 때 마음을 엽니다. 중년의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자극이 아니라 서로를 다시 바라보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배우자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은 요즘 어떤 표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 표정 뒤에 있는 마음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이 물음에 머무르는 것이 다음 선택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관계가 힘들어질수록 사람은 비교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무심한 생각으로 지나갑니다. 저 집 남편은 참 다정하네. 저 사람 아내는 늘 밝아 보이네. 이 비교는 단순한 관찰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으로 지금의 배우자를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중년이 되면은 이 비교는 더 잦아집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다 보니 돌아볼 틈이 없었지만 어느 정도 삶이 안정되면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잊고 있던 기대를 다시 꺼냅니다. 왜 우리 집은 저렇지 않을까? 왜 내 옆 사람은 저만큼 해주지 않을까? 이 질문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불만으로 채워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의 한 형태로 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의 상대를 맞추려는 집착, 과거의 기준을 현재에 강요하는 집착입니다. 문제는 이 집착이 상대를 바꾸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숨막히게 만들 뿐입니다. 비교와 함께 나타나는 것이 기대입니다. 이 나이쯤 되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부부라면 이쯤은 알아서 해줘야 하는 거지. 이 기대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현되지 않은 기대는 어김없이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쌓입니다. 기대가 쌓이면은 통제 욕구로 바뀝니다. 상대의 행동을 미리 예측하고 실망하지 않기 위해 더 많은 것을 관리하려 듭니다. 왜 연락이 늦었어? 누구랑 있었어? 이 말은 관심처럼 들리지만 상대에게는 감시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통제는 불안을 줄이기 위한 시도이지만 결과적으로 불안을 더 키웁니다. 중년의 부부관계에서 이 비교와 기대, 통제의 순환은 흔히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답답해지고 다른 한 사람은 숨이 막힙니다. 숨이 막히는 쪽은 점점 마음을 닫습니다. 말을 줄이고 감정을 숨기고 갈등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이릅니다. 이 상태에서 외부의 관계가 등장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 관계에는 비교도 없고 기대도 크지 않으며 통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훨씬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은 아직 현실의 무게를 얹지 않은 가벼움일 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놓아버림은 상대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기준을 절대적인 진리처럼 붙잡고 있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상대는 내가 만들어낸 이상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한 인간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관계는 계속해서 어긋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비교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기대가 생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뭘 기대하고 있지? 그 기대는 정말 말로 전해졌는가? 아니면 혼자 만든 기준인가? 이 짧은 자각이
관계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바꾸기 전에 내 마음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통제하고 싶어질 때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이 불안한가? 이 질문은 상대를 향해 있던 시선을 내 마음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중년의 관계는 더 이상 서로를 바꾸는 단계가 아닙니다. 서로의 한계를 이해하고 각자의 불완전함을 아는 채 함께 가는 단계입니다. 비교와 기대, 통제를 조금 내려놓을 때 비로소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생기면 관계는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랑이 다시 뜨거워지지 않더라도 서로를 괴롭히지 않는 평온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평온이야말로 중년 이후의 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현실적인 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시간에 민감해집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다고 느꼈지만 중년에 접어들면 남은 시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앞으로 몇 번의 봄을 더 맞이할 수 있을지, 지금처럼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 질문들이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을 체감하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이론으로 알던 무상이 아니라 몸과 생활을 통해 직접 느끼는 무상입니다. 예전에는 밤을 새워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하루만 무리해도 며칠이 힘듭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럽지만 마음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 간극에서 중년의 혼란이 시작됩니다. 몸은 변했는데 마음은 여전히 예전의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젊은 사람과 지금의 나를, 이 비교는 상실감을 키웁니다. 이 상실감은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배우자 역시 함께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또렷해집니다. 예전처럼 설레지 않는 이유를 상대의 변화에서만 찾게 됩니다. 우리 관계가 식은 걸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이 질문은 쉽게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중년 이후에 나타나는 외부 관계의 유혹은 이 불안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은 늙어가는 현실을 잠시 잊게 해줍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아직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아직 선택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감각이 자존감을 잠시 되살립니다. 하지만 이 감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듯 조건 지어진 기쁨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상대가 변해서가 아니라 그 감각이 본래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역시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불안으로 바뀝니다. 중년의 불륜이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상을 직면하지 않고 무상을 잊게 해주는 대상만 찾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상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은 무상은 공포가 되지만 이해된 무상은 지혜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늙어가는 몸인가? 쓸모없어질까 하는 두려움인가? 아니면 혼자 남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인가? 이 두려움을 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중년의 위기는 관계의 위기라기보다 존재에 대한 질문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관계에서 끊임없이 확인을 구하게 됩니다. 사랑받고 있는지, 아직 매력이 있는지, 여전히 의미가 있는지. 불교에서는 이 시기에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젊음에 대한 집착,
과거의 역할에 대한 집착,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집착, 이 집착들이 고통을 키웁니다. 놓아버린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몸의 감각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어깨가 무겁지는 않은지, 호흡이 얕지는 않은지, 이 몸이 지금까지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중년의 무상을 다루는 시작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할수록 불안은 커집니다. 달라졌음을 인정할 때 새로운 방식의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무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젊은 감정을 쫓지만, 무상을 이해하면 지금의 관계를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년은 끝이 아니라 관계의 다른 국면입니다. 이 국면을 두려움으로 넘길 것인지 지혜로 통과할 것인지는 지금 이 질문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해해 줘야 하는 건가요? 외로움은 그럴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이 지점에서 반드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해와 정당화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해란 행동을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인을 바로 보라는 뜻입니다. 원인을 본다는 것은 같은 고통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지혜이지, 그 고통을 만들어낸 선택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분이 흐려질 때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중년의 불륜을 저지른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배우자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가정을 버릴 생각도 없었어요. 그 말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의도와 결과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괴로웠다는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가볍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특히 불륜이 남기는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오래 지속됩니다. 배우자의 자존감, 관계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녀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까지 함께 흔들어 놓습니다. 여기서 자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비는 감정적으로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고통을 더 만들지 않겠다는 분명한 태도입니다. 순간의 위로를 위해 장기적인 고통을 선택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계선을 넘기 직전 이런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들키지만 않으면 되잖아.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은 이미 마음에서 끝났다고. 경계를 넘기기 전부터 마음은 이미 방향을 정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첫 방향 전환을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메시지를 기다리게 되는 순간, 괜히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게 되는 순간, 배우자에게는 하지 않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먼저 하게 되는 순간, 이 순간들이 바로 선이 흐려지기 시작한 지점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자신을 심하게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일 아닌 척 덮어두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멈춤입니다. 지금 이 감정이 어디로 나를 데려가고 있는지 정직하게 바라보는 멈춤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계율은 벌을 위한 규칙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를 무너뜨리면 잠시 자유로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불안이 따라오고 들킬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고 관계를 숨겨야 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 삶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이 선택이 나와 배우자 그리고 가족의 고를 줄이는가 아니면 늘리는가. 불교에서는 이 질문을 모든 행동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고를 줄이는 쪽이 바른 길이고 고를 늘리는 쪽은 결국 다시 고로 돌아옵니다. 외로움은 돌봐야 할 감정이지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공허함은 채워야 할 신호이지 경계를 넘으라는 허락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해는 책임을 흐리는 도구가 아니라 책임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왜 이런 마음이 생겼는지를 아는 것은 다음 선택을 바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지나간 행동을 미화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마음속에서 선을 넘기기 직전에 흔들림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바로 여기서 멈추십시오. 멈춤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선택입니다. 자신과 가족을 동시에 지키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설명이 아니라 연습의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마음이 흔들리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이해로 바뀌기보다 반복되는 작은 경험을 통해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단순하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연습 하나를 제안하려 합니다. 중년의 불안과 공허함은 대부분 생각이 멈추지 않을 때 더 커집니다. 과거를 떠올리고 미래를 걱정하며 지금 이 순간을 비워둡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의 상당 부분은 이 현재를 놓치는 데서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습은 지금으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의자에 앉아 있거나 서 있다면 몸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 있는 감각, 엉덩이가 의자에 닿아 있는 감각을 조용히 알아차립니다. 이 감각은 생각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몸의 신호입니다. 이제 호흡을 느껴봅니다. 일부러 깊게 쉬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그냥 지켜보십시오. 숨이 들어올 때 가슴이나 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숨이 나갈 때 몸이 어떻게 내려앉는지 느껴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 챙김입니다. 곧 생각이 올라올 것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 누군가의 말, 앞으로 해야 할 걱정, 그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밀어내려 하면 오히려 더 커집니다. 대신 이렇게 속으로 말해봅니다. 생각이 올라왔구나. 이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생각과 나를 분리해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알아차리는 사람이라는 감각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감각이 생기면 감정에 끌려가는 힘이 약해집니다. 이 연습을 3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길이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짧은 멈춤을 반복해 보십시오. 특히 외로움이 올라올 때,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질 때 이 연습을 먼저 해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달라지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바로 행동으로 옮기던 마음이 잠시 숨을 고르게 됩니다. 그 짧은 간격이 선택을 바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이 생기기 전의 틈이라고 말합니다. 그 틈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늘 같은 반응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틈을 볼 수 있게 되면 다른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외부에서 위로를 찾기 전에
내 안에서 숨을 고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연습의 또 다른 효과는 자기 연민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아, 내가 너무 지쳐 있었구나. 이 깨달음은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돌보게 만듭니다. 자신을 돌볼 수 있을 때 타인에게서 무리하게 채우려는 마음도 줄어듭니다. 하루에 딱 한 번 정해진 시간에 이 연습을 해도 좋고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문제 해결의 도구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쉬는 시간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느라 당신의 마음은 쉴 틈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역할로, 부모로, 배우자로 살아오느라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짧은 연습은 그동안 밀려있던 마음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일입니다. 관계는 마음이 숨을 쉴 수 있을 때 회복됩니다. 그 숨을 바깥에서만 찾으려 하지 말고 이렇게 잠시 멈추어 지금의 나를 느껴보는 것, 이것이 다음 선택을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첫 연습입니다. 관계를 회복한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담부터 느낍니다. 이제 와서 뭘 더 해야 하나요? 이미 너무 멀어진 것 아닌가요? 하지만 중년의 관계는 큰 결심이나 극적인 변화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이 조용히 방향을 바꿉니다.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누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세 가지 행동입니다. 첫 번째는 말의 방향을 바꾸는 연습입니다. 중년의 부부 대화는 대부분 기능적인 말로만 채워집니다. 밥은 먹었는지, 약은 챙겼는지,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 말들은 필요하지만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단 한 문장만 감정이 담긴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요즘 마음이 좀 어때 보여? 이 문장은 해결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을 향해 문을 여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대의 대답을 고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야, 그 정도는 괜찮아.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이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입을 다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저 그렇구나 하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오랜만에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느낌이 쌓이는 것이 관계 회복의 첫 번째 씨앗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다시 나누는 연습입니다. 많은 중년 부부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함께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각자 휴대폰을 보고 각자의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의도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정해 보십시오. 산책 15분이면 충분합니다. 대화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걷는 것 자체가 관계를 다시 같은 선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문제를 꺼내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 이야기, 돈 이야기, 서운했던 이야기들은 이 시간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저 같은 하늘을 보고 같은 길을 걷고 같은 리듬으로 숨을 쉬는 경험을 만드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함께 존재하는 수행이라고도 말합니다. 말보다 몸이 먼저 연결을 기억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안전한 접촉을 회복하는 연습입니다. 중년이 되면 많은 부부가 신체적 접촉을 어색해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스킨십이냐고 스스로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접촉은 욕망의 표현이 아니라 안정의 신호입니다. 손을 가볍게 잡는 것, 어깨를 토닥이는 것, 이별할 때 등을 한번 쓸어주는 것, 이런 접촉은 상대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있고 나는 너를 느낀다고.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놀라거나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연습의 목적은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 연결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반복될수록 상대의 몸과 마음은 조금씩 경계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 행동은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가 먼저 방향을 바꾸는 연습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도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말의 톤, 내가 쓰는 시간, 내가 내미는 손, 이것이 바뀌면 관계의 흐름도 바뀝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행동들은 사랑을 되돌리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상대를 붙잡기 위한 전략도 아닙니다. 그저 고를 줄이는 선택입니다. 관계 속에서 불필요한 긴장과 오해를 줄이고 마음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선택입니다. 14일만 해보십시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가능한 날에만 해도 괜찮습니다. 말 한 문장, 함께 걷는 시간, 짧은 접촉, 이 세 가지가 쌓이면 어느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큰 감동이 아니라 조용한 안도감으로 중년의 관계는 다시 뜨거워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차갑게 굳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줄 수는 있습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그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보려 합니다. 여기까지 온 당신은 아마도 관계의 문제를 넘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중요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중년의 관계는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늙어갈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삶을 고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고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를 알아차리고 덜어내는 것이 길이라고 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없어지는 것이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갈등이 생길 때 서로를 다치지 않게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중년 이후의 불륜과 관계의 균열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쌓인 피로, 말하지 못한 감정,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한 불안이 천천히 방향을 틀어 놓았을 뿐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과거를 합리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를 다르게 선택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도 감정도 관계의 형태도 변합니다. 이 변화를 거부할수록 우리는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변화를 인정할 때 비로소 지혜가 생깁니다. 중년의 부부가 겪는 가장 큰 착각은 예전과 같지 않으면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지 않은 것은 실패가 아니라 다른 단계입니다. 열정이 줄어든 자리에 이해와 배려가 들어올 수 있고 설렘이 옅어진 자리에 안정과 신뢰가 자랄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사랑의 한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단계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공허함을 외부의 자극으로 채울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관계를 다른 방식으로 돌볼 것인지 이 선택은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태도로 만들어집니다. 불교에서는 바른 삶이란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 매 순간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할지, 침묵할 때 무엇을 품을지,
손을 내밀지 말지. 이 선택들이 모여 인생의 방향을 만듭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순간에도 당신의 삶은 흐르고 있습니다. 과거의 선택으로만 정의되지 않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배우자를 바라볼 것인지, 오늘 어떤 말 한마디를 건넬 것인지에 따라 관계는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빠른 지점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에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남긴 채 각자의 외로움을 견디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완벽하지 않더라도 서로를 해치지 않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중년의 삶은 정리의 시기이자 다시 선택하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이제는 그 노력을 자신의 마음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도 조금 나누어 주어도 괜찮습니다. 그 선택이 남은 시간을 덜 아프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밤 아주 사소한 것 하나만 해보십시오. 배우자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보고 고생 많았다라는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 한마디가 앞으로의 시간을 바꾸는 조용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